그럼 이제 앞으로 미국의 성장은 미국 정부가 이끌어가는 미국 성장이 될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유동성과 주식시장은 항상 동행했다. 내년 하반기는 경착륙이 될 수도 있고 연착륙이 될 수도 있다. 어느 일정 부분 되돌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도망갈 때가 아니라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지금 당분간은. 네, 오늘 모신 분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성상현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만이죠? 한 4, 5개월 된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증시, 금융시장이 환경이 또 확 달라졌어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미국 주도의 계획경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큰 아젠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현재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의 분위기 한번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뭐 길게는 내년 그리고 더 길게는 10년 그런데 짧게는 한 1분기 정도에 대한 전망이에요. 내년 1분기. 지금 올해 시장만 보면 올해 상반기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내러티브로 시장이 강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 때는 8월, 9월, 10월만 놓고 보면 다시 인플레가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로 채권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좀 하락 기조로 가다가 11월 달에 옐런 재무부에 대한 저는 이걸 재무부의 피봇이라고 보거든요. 네.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량을 좀 줄이겠다, 장기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11월 달에는 금리도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빠지고 주식도 거기에 맞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갈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꼭 같은 질문인데 지금의 금융시장 어떻게 봐요? 증권시장.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요? 아니, 지금 상당히 11월서부터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반전이 일어나면서 맞아요. 네. 지금 많이 올라왔단 네. 말이에요. 이러한 상승 분위기에 힘입어서 뭐 산타랠리 그 이상 지금 상당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커지고 있는데 12월 FOMC는 이제 곧 다가오고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가? 12월 FOMC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준이 그 시장의 총알이라고 해야 돼요. 전 유동성을 많이 보는데 증시를 좀 부양시킬 수 있는 총알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총알이 좀 더 풀릴 가능성이 1분기까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총알이 다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는 연준의 말에 의해서도 막 급락할 수도 있고 연준의 말에 의해서 급등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총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하면 그때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해야지 다시 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응을 좀 보고 있고 과거에도 놓고 보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다가 이제 동결, 그러니까 인하가 아니라 지금 동결 기간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게 IT 버블 때도 그랬고 그리고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랬고 그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거면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증시는 막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약간 그 상황이거든요. 11월 달에 지금 많이 올랐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은 변동성 장세지만 뭐 말 때문에 빠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을 때는 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긴축은 끝나지 않았냐. 네. 이제 금리 인하 뭐 몇 번이 될 것이냐, 언제 시작이 될 것이냐 이 얘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느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게 저는 사실 조금 과도하게 지금 작용했다고 보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되돌림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되돌렸을 때는 우리가 공포에 떨고 도망갈 때가 아니라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지금 당분간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준의 저는 이제 오늘의 제목도 약간 거창하게 잡았는데 이 계획 경제가 성공하면 주식은 랠리로 갑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이제 급락하죠. 그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이제 오늘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일단 1페이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닷컴 버블 시기 때나 금융위기 시기 때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랠리 구간을 진입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이 갑자기 부러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 안도랠리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그 총알이 아직 남아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될 만한 재료들이 아직 남아 있느냐? 두 번째는 지금 과연 비싸냐 싸냐? 그거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요거 두 개만 먼저 짚어드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개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머니톡 방송을 올해 초부터 아마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제가 이 지표는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연준의 순유동성은 꼭 보시라. 이거는 연준이 긴축 기조를 할 때는 그리고 양적 긴축 기조를 할 때는 이 순유동성의 흐름과 S&P 500의 흐름은 거의 유사하게 간다. 이게 뭐 상관관계가 어떠냐 그걸 뭐 논문으로 발표해라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과거에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면 유동성과 주식시장은 항상 동행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유동성이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게 이번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 그 그래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보통 유동성이라고 하면 통화량 M2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정의를 순유동성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두 개를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연준의 순유동성은 우리 몸으로 치면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다고 했을 때 약 같은 거예요. 약.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아파도 약을 먹여서 더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진통제. 네 시장이 좋아서 간다라기. 그러니까 시장에 이미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완화적으로 지금 다 시장이 돌아서 주식시장이 간다라기보다는 약을 먹여서 주식시장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다음 장에는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말씀드릴 때 M2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인데 이 순유동성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것 같으면 좀 시장에 주입을 시켜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올려주고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랠리를 한다고 하면 이 유동성을 줄여서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흐름이 지금 계속 풀리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시장이 막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만약에 순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약을 계속 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미국 연준의 순유동성입니다. 지금 올해 11월 달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1월 달부터 놓고 봐도 2023년 3월 달에 SBB가 터졌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순유동성이 급격하게 한번 올라옵니다. 이때가 그러네요. 이제 연준에서 급격하게 시장에 그 BTFP라는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강제적으로 주입을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3월 달부터 S&P 500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 놓고 보면 보라색으로 좀 지났잖아요. 보라색 네.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유동성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은 좀 후행했지만 주식시장은 8월부터 다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11월부터 올라가죠.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유동성과 주식시장은 얼마만큼의 상관관계가 뭐 있는지를 계속 판단을 하시고 지금은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은 제가 아마 그 머니톡에 나와서도 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버블. 네, 이게 뭐 워렌 버핏도 이 지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지금 통화량이 이만큼 풀려 있는데 주식시장을 시가총액을 다 대보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2조 달러가 2천조가 풀려 있어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2천조다. 그러면 통화량 대비해서 주식시장은 100%란 겁니다. 그런데 통화량은 2천조가 풀려 있는데 주식시장은 시가총액 4천조다. 그러면 거의 200%까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놓고 보니까 항상 금융위기 직전 IT 버블은 제외하고 금융위기 직전까지 놓고 보면 200%를 넘어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 대비해서 S&P 500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서 해보니까 200%를 넘어갔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2021년 말에도 거의 200%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내리꽂았잖아요. 그때 기준금리 인상 한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리꽂기 시작했거든요. 인상한다라는 말 한마디에. 근데 저는 사람의 말이 통하거나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는 그냥 비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 보면 지금 통화량 대비해서 S&P 500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보면 191%까지 다시 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내년에 내리꽂냐 안 내리꽂냐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내리꽂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약을 지금 투입해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진통제 같은 거.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넣고 보면 버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요 그래프를 2004년부터 해서 가지고 왔는데 200%를 넘어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놓고 보면. 그때가 IT 버블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AI 내러티브가 과거의 닷컴 버블처럼 그런 내러티브로 내년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버블은 이게 아무리 버블이라고 해도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저는 내년에 연준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계속 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비싼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경착륙이 될 수도 있고 연착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이 될까? 예, 그게 내년에 사실 핵심 키워드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이게 1, 2, 3 이게 세 가지를 가져갔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모니터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도 좀 쉽고 짧게 네. 단순하게.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시장이 무조건 호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연준은 연준의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지급준비금이 보통 양적 긴축을 하면 계속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빠져나오다가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갑자기 유동성에 경색이 와버립니다. 근데 지금 연준은 양적 긴축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지급준비금이 이런 양적 긴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속 버틸 수 있는지 안전한 상황인가? 내년에도 양적 긴축을 지속하더라도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과연 안전할까? 요거를 체크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TJ라고 하는 자금의 방향성입니다. 이 TJ가 결국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 현금은 결국은 쓰려고 지금 다 챙겨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이제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하반기 때 재무부가 엄포를 놓으면서 자기들은 재무부의 현금 잔고를 채울 거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보면 금리가 막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 우려 있었지만 그 우려 이후에 재무부는 계획대로 지금 현금 잔고를 다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같은 그런 리스크는 이제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걸 쓸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쓸 거냐, 이게 언제 풀릴 거냐, 그런 것들이 내년에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하나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해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연준이 어떻게 하냐라는 거를 그동안 과거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2023년부터 2023년 말부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2024년부터는 과연 재무부, 정부가 어느 쪽의 방향에 지출을 하고, 얘네들이 지금 과연 초과 지출을 계속 하려고 하는 스탠스인지 아니면 세수를 계속 거두려고 하는 스탠스인지, 걷어서 어디에 얘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뿐만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계속 향후 몇 년간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재무부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그래프를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파란색 그래프는 지금 미국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의 비율이고요. 노란색 그래프는 미국 GDP 대비해서 연준 총자산의 비율입니다. 근데 여기 큰 화살표가 있고 여기 작은 화살표가 있는데, 큰 화살표가 2007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 노란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동안 과거 10년, 15년은 연준의 자산이 미국의 GDP를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연준은 양적 긴축, 자신들의 자산을 이제 감축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재무부는
2033년까지 현재 지출이 6.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올해. 근데 2033년이 되면 거의 매년 9.3조 달러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걸로 지금 얘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는 올라가고 노란색 그래프는 내려오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거예요. 그림이.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의 성장은 미국 정부가 이끌어가는 미국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고, 미국 정부가 어느 쪽에 재정을 지출을 하고 미국 정부가 지출을 올해는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결정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뿐만이 아니라 좀 앞으로 향후 좀 긴 방향성을 가지고 볼 때 저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첫 번째로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좀 올라가신지라고 혹시 올라가신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말에만 해도 네. 다들 경기 침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내년을 전망할 때, 올해를 전망할 때 다들 2023년 상반기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침체는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 보면 3분기 GDP도 5% 성장률 네. 나오고,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저 바이든 취임 이후 72조를 지금 미국에다 투자했다고 그 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IRA법이 됐든 그 미국의 정부 재정 정책, 세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다 돈이 몰리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일자리가 자꾸 생기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확실하게 아시네요. 아, 그거 상품 없어요? 상품은 없어요. 아이, 머리 쓴 보람이 없네. 이게 저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간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재정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의 양적 완화는 전 세계 증시를 부양시키는데, 미국의 재정 지출,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재정 지출은 미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립니다. 네.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미국으로 돈을 다 빨아당기고 하면서. 그런데 올해 상반기 놓고 보면 미국 정부가 거의 역대급으로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돈을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과거 70년간 제가 미국의 재정 수지를 연도별로 다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과거 지금 파란색이 2023년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풀었던 거는 2021년, 2020년 코로나 때 말고는 올해보다 재정 지출을 정부가 더 많이 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과거에 놓고 보면 경기 침체가 오거나 코로나 같은 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 정부는 재정을 풀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뭐가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막대하게 풀었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사실 이걸 미스했던 거, 올해 1월 달에도 이걸 미스했거든요. 왜냐면 지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과거에는 성장이 무너졌을 때 돈을 풀었는데, 지금의 바이든 정부의 스탠스는 사람들이 성장 둔화, 성장 침체를 우려를 하면 그때부터 풀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네.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네. 그러니까 해소를 한 거네, 문제를.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물가가 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기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물가가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었냐. 근데 올해 상반기는 우리는 보통 물가 볼 때 전년 대비해서 얼마 올랐냐 이거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작년 상반기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는 웬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 한은 그 기저효과 때문에 높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치. 물가가 2% 3%가 나와도 사실 물가는 오르는 건데 우리는 그럼 안심하잖아요. 작년 상반기까지 물가가 9%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웬만큼 높게 나오지 않는 한은 전년 대비해서 낮게 나옵니다. 그 물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작년 말에 성장을 매우 우려를 하고 있었다. 정부는 여기다 대고 보면 막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8월 달부터 지금 정부가 돈을 안 풀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거 뭐지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반기는 그 작년도 상반기 때 9.1%까지 올라가다가 하반기 때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올해는 놓고 보면 작년 대비해서 놓고 보면 상반기 때는 떨어지다가 하반기 때는 올라가는 물가, 그러니까
웬만큼 하지 않는 한은 YOY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돈을 조금만 풀어도 사람들이 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인플레가 안 그래도 기저효과가 올라가는데 여기다 대고 돈을 더 풀면 기저효과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하반기 8월 달부터는 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네. 그거를 상반기 때는 그 인프라 법안에 막 인프라에 투자하고 다 투자를 했었는데 올해는 국채를 막 찍어놓고 재무부의 현금 잔고에 다 쟁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않고 돈을 그냥 다 챙겨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10월 달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11월 달에는 국채를 막 찍어내는데 10월 달까지는 국채를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현금 잔고에 챙겨놨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는 멈췄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지금까지 재무부가 올해 하반기 때 돈을 챙겨놓은 거를 이제 언제 푸는지, 그리고 재정 부양은 내년 올해 하반기 때는 안 했다라고 하고 내년 상반기 때는 계속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내년 상반기 때는 다시 이게 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우리가 사실 미국 경제의 그 경기 침체 요것에 대한 걱정이 지금도 있는데 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연착륙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 네, 저는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비슷할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다고 저는 요즘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면 생각지도 못한 경기 성장, 팍 튀는 성장, 올해 5% 나온 것처럼. 그러게. 그리고 사람들이 경기 좋네 이렇게 가다가는 다시 또 생각지도 못한 경기 둔화. 이게 그래서 역발상으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시장으로 대응을 하면 틀릴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요즘에 저는 매크로를 많이 보잖아요. 네.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라고 우리는 그 시장 사람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드 데이터는 뭐 GDP가 찍히거나 물가가 찍히거나 이게 우리가 딱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물 지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하드 데이터라고 하고,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지표들 있잖아요. 네. 뭐 미시간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 이런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소프트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을 해서 대응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이 지표 결과를 보고 하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흐름을 보고 네. 약간 좋아지고 있네. 네. 나빠지는 쪽으로 네. 가네. 요거 가지고 네. 그냥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된다. 너무 이게 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 이게 뭐 2, 3년 가는 랠리장이면 그렇게 해도 하드 데이터를 보고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10년 동안 움직였던 거를 거의 1년 만에 당겨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 유튜브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너무 빠른 SNS.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모두가 다 그 재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래서 좀 전망을 해서 투자하는 게 위험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저는 미리 늦을 거라 보고 있고, 저는 내년에 역발상 투자 매우 중요할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큰 기조로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빠졌을 때는 사도 된다. 그리고 큰 기조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나는 좀 빼야 된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뭐 위에 올라가면 팔고 위에 태어나 사, 이런 건 저는 사실 잘 할 줄 모르고, 그런 것보다는 미국 정부가 지금 스탠스가 이렇네, 이럴 거다, 그리고 이렇네, 지금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다 보고 하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만약에 우리가 대응한다? 그건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그러니까 이따가 채권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리 인하하고 채권 들어간다? 늦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